조류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이 뭘까요? 네, 조사하는 거. 모니터링을 한글로 하면 조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서베이나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조류에 대한 관찰과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니터링의 목적입니다. 시공간적 조류의 생태적 지위를 파악. 되게 말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조류가 어디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보전 및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저희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전략입니다. 전수조사, 모든 종을 어떻게든 다 찾아내서 정말 정밀하게 기록하는 것들인데 세력권이라든지 아니면 둥지 수 조사하는 것들, 특정 지역 내 모든 종을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 정도 있으니까 전체 면적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표본조사도 같이 병행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조사를 할 때는 경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행정구역, 우리가 만약에 여기 서천이잖아요. 서천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 군산에도 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서천만 조사해야죠. 네. 그런 행정구역들, 그다음에 격자, 정확하게 격자를 그려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km by 1km, 2km by 2km 네모 격자를 그려 조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안으로만 제한을 해서 넣어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격자를 그릴 때도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좀 그리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섬, 갯벌, 섬일 때 섬은 사실 그냥 그 동그라미 안만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갯벌일 때 어디까지가 갯벌이야? 어디까지 조사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명확한 목적,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 단순하게 그냥 종 개체수만 확인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번식종, 아니면 이 친구들이 먹이 활동하러 혹은 휴식하러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 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명확한 목적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별 생태적 특성에 기인한 조사 시기 설정인데요. 오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조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그 종의 목적에 따라서 언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사팀 구성. 서천갯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 강원도 강릉에 좀 새를 잘 보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와서 모니터링 하라 그러면은 서로 곤욕입니다. 오시는 분도 곤욕이고 여기서 또 안내해 주시는 분도 곤욕이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결과물 생성을 위한 야장 정리 방법의 논의, 뒤에도 야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야장을 작성하는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 모니터링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분명한 야장을 작성을 해야지 명확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타임어택. 네, 갯벌에서의 조사는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인데요. 타임어택입니다. 사실 갯벌 모니터링을 할 때 교육까지 하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과감하게 못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그러니까 갯벌을 모니터링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조사를 하고 만조까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또 새들 다시 또 갯벌로 먹이 활동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개체군의 중복도 발생을 하는 거고, 애들이 만약에 만조가 됐을 때 쉬는 공간이 부족하면 또 다른 데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조가 되기 전부터 만조 시까지 조사 시간을 갖는데 그게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시간 안에 조사 지역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고 팀을 나눠서 조사를 한다면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루트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이 시간 동안에 조사를 하면서 이동할 수 있으니 너가 그 다음 지점을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팀을 잘 나누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혼자 나 이 정도 어렵지 않지 내비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시간이면 갈 것 같던데 안 됩니다. 조사를 하면서 새를 보면서 좀 특이한 새가 있네, 갑자기 넙죽불이 들고 나왔어요. 멈춰야죠. 멈추고 좀 자세히 보고 기록하고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을 적절히 나누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보면은 가다가 이렇게 분명히 지도상으로는 나와 있는 길인데 차가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조사 루트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시로 보면은 여기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창을 조사를 하는 지점들이 이런 하얀색 지점으로 스팟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지도에서 찍어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5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냥 큰 길, 이거는 근데 항상 빠른 길, 최적의 노선, 큰 길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들어가는 루트들은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안쪽에 새를 볼 수 있는 스팟들은 안 들어가는 시간이 한 50분 좀 넘는데 이것만 보고 뭐 혼자도 되겠네. 뭐 2시간이라며 혼자 할 수 있지 뭐. 아, 큰일 납니다. 한 이쯤 가면은 물 다 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적절하게 팀을 좀 배치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모니터링, 번식 모니터링, 특정종 모니터링 이렇게 다르게 모니터링을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모니터링은 만조 전 2시간부터 만조시까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도요 조사의 시간이고요. 번식 조류는 번식할 때 조사해야겠죠. 번식 안 할 때 번식 조류 조사하면 안 됩니다. 네, 번식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식을 하는지를 파악을 사전에 하고 그렇게 해서 가서 번식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종 어딘지 아시죠?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에서 두루미류를 셀 때는 이렇게 특정종을 위한 모니터링을 따로 해주기도 하는데요. 명확하게 목적에 맞게 어디서 보면은 잘 볼 수 있을지를 사전에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조사한 사진 아니고요. 액션용 사진. 종 목록을 작성할 때는 계절, 시간 상관없이 모든 종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데이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들, 뭐 종수,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이 보면 볼수록 사실 종도 늘어날 수 있고 개체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날마다 보면은 그날 우연히 하루 온 친구는 그 날마다 본 조사자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다가 한 2주에 한 번 물때에 맞춰서 온 조사자는 그 물때에 있는 종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누가 낫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걸 떠나서 그런 조사 방법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관찰 일수에 따라서 종이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결국에는 만나는 지점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새가 다 서천에 도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미트는 항상 존재하고요. 필요한 결과에 맞게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 개체수랑 최대 개체수의 구분인데요. 내가 완벽하게 이 구역, 이 섹터를 중복 없이 조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 옆에 섹터에서도 완벽하게 중복 없이 조사한다는 가정하에 이 두 개의 구역의 개체수의 합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실에서 만약에 한 70명을 카운팅을 했어요. 70명, 여긴 70명 정도. 근데 옆 강의실에서 한 70명 정도를 또 카운팅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버렸어. 섞였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 우리가 섞였다는 점도 감안을 해서 최대 개체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복 개체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에 우리가 못해도 70명은 봤어. 이게 최대 개체수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소 개체수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 그래서 갯벌에서 바다새 조사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약간의 그런 중복도 감안을 해서 최대 개체수, 최대 이 정도가 최대 개체수로 이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 정도 이상은 있어요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필요한 결과에 따라서 그 조사팀이라든지 아니면 조사 목적을 세울 때 사전에 조율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마다 나는 그냥 다 합쳐서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최대 개체수로 셌어 라고 하면은 둘의 데이터 값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조율을 하고 팀별로 정확히 맞춰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 내, 아까 이거 방금 그 말씀드린 내용의 연속인데요. 지역 내 및 지역 간 이동을 고려한 오차 최소한을 위한 동시조사. 예를 들어서 신안인데요. 사람이
뭐 여기 비금도초라든지 아니면 뭐 위쪽 지도 쪽 조사를 하게 되면은 잠을 목포에서 잤어요. 배를 타고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네, 여기서 목포에서 또 자고 또 차로 여기 이동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새는 근데 10분이면 가요. 네, 전혀 어려운 거리가 아닙니다. 새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섞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확하게 신안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의 팀 정도로 나누어서 이 권역을 나누어서 좀 조사를 해서 좀 최대한 중복 개체 수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요. 오차를 최소화해야겠죠. 그리고 뭐 신안을 예로 들었지만 배편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팀이 몇 팀, 이 갯벌을 조사하기 위해서 팀이 몇 팀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그에 맞게끔 팀을 좀 섭외를 해야겠죠. 조류조사의 방법 중에 이제 선조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충 이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대부분 선조사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선조사법도 루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범위까지 볼지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볼지도 그렇고 볼 수 있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서 필드스코프를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이동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차에서 어떤 고정을 하려고 해도 뭐 직시형은 어떻게든 볼 수 있겠지만 이거 굽어 있는 형태는 차에 앉아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차에서 볼 때는 쌍안경에 거의 의존하는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들을 얼마나 될지 그렇게 됐을 때 뭐 물때랑 이런 거 다 고려를 해야겠죠.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차에서 쌍안경을 볼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멀기도 하고 조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겠죠. 정점조사법. 걷기 힘든 장소나 제한적인 장소에 적합하는데 만조시 휴식지, 뭐 새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잘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필드스코프를 고정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서서 기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 정점조사법이랑 선조사법을 병행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새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을 안다라고 했을 때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냥 선조사법으로 세면서 가고 정점조사 포인트에 가면은 정점조사를 하고 또 선조사법을 하고 다음 정점까지 선조사로 가고 그 다음 정점에서 정점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선조사법은 차를 타고 가거나 진짜 걸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 범위가 넓어요.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서서 필드스코프로 보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경로를 따라서 가니까 이제 이중 카운팅할 경우도 적고 대신에 뭐 쉬운 차로 갈 수 있는 지형에 적합하겠죠. 네, 정점조사법은 내가 갈 수 없는 곳, 뭐 갯벌 너머라든지 아니면은 새들이 많이 모인 곳, 뭐 내가 숨어야 된다, 새들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때 정점조사법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정점조사를 하고 선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또 정점조사를 하고 선조사를 하고 정점조사하고 선조사하고 이런 그 조석에 따라서 조석을 표현한 건데요. 제가 그 PPT로 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해봤는데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조석에 따라서 해안선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본인이 생각해야 됩니다. 조사 팀의 구성인데요. 각 조사자의 장점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갈매기를 잘 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갈매기에 특화돼 있어. 갈매기 많은 지역에 좀 배치해 주세요. 네. 저는 갈매기 좀 자신이 없어요. 대신에 도요물대새는 좀 자신 있어요. 도요물대새가 좀 자주 나오는 곳에 좀 배치를 해서 조사할 때만큼은 이렇게 정말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일 때는 잘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탐조, 내가 이 새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땐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 새를 좀 더 잘 보고 싶어요 할 때는 갈매기가 정말 많은 지역에 갈매기 좀 부족한 사람을 배치를 해서 너 저기 가서 좀 공부 좀 해. 도요물대새가 난 좀 부족해. 스스로 제가 저기 어떻게든 가서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목적에 맞게 일을 할 때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요물대새, 특히 도요물대새의 모니터링, 갯벌에서 도요물대새의 모니터링 할 때 교육적인 측면, 누구를 알려주면서 다닌다, 되게 어렵습니다. 옆에서 카운팅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카운팅 하는 시간에 야 일로 와봐, 봐봐, 이거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육하는 시간과 조사하는 시간은 반드시 좀 따로 잡아서, 정말 그 사이에서 여유가 날 수 있지만 어렵다는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야장에 대한 작성 방법인데요. 야장은 목적만 분명하면 돼요.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지, 어떤 걸 얻어갈지를, 이것도 야장도 사전에 생각을 다 해서 나가면은 훨씬 좋은데요. 야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록해야 될 것들, 종 이름, 뭐 개체수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좌표,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좌표를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지역, 아니면 구간, 뭐 이런 거 다 표시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은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한 뭐 체크리스트들이고, 변수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때, 내가 지금 어느 물때에 조사를 했고, 날씨, 어떤 날씨에 조사를 했고, 만약 개체수가 증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증감의 원인을 찾기 위한 변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야장에 같이 좀 기록을 해주면은 나중에 봤을 때, 아, 이래서 이때 개체수가 좀 적었구나, 이래서 종수가 좀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그래서 날씨라든지 기온, 습도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물때, 그다음에 조석, 조석이 물때죠. 그 몇 시, 오후인지 오전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날씨 다 포함해서 적어주는 게 나중에는 좀 도움이 된다. 야장은 상세하게 적으면 상세하게 적을수록 나중에 다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 그 적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한 부분만 어떻게든 뽑아내는 야장을 만들어서 잡아가야겠죠. 조류의 이제 각 종별 분류 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교육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색깔로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끔 설명을 하실 때 저한테 좀 등이 좀 빨간색이었고요, 아니면 제가 봤더니 좀 어두웠어요. 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좀 색깔을 좀 나열을 해보려고 했는데, 빨간색의 범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빨간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입고 계시는 옷 중에 지금 빨간색 옷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옷 색깔들이 다 다르거든요. 빨간색이 지금 사람마다 생각하는 빨간색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남들에게 표현을 할 때 그런 색깔로 표현하는 거는 좀 되게 어렵다. 특히나 이런 새에서 어떤 종의 특징을 설명할 때 색깔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식기나 비번식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더 배가 하했어요, 이런 걸로 좀 안다기보다는 다른 방식, 부리가 어땠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날개 모양이 어땠고, 아니면 나는 모습이 어땠고, 먹이는 어떤 식으로 먹었으며, 크기도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크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자를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좀 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색깔로 절대 새들을 구분하지 마시고 색깔 이외의 것들을 좀 보세요. 우리가 갯벌을 특히나 볼 때는 정말 오히려 바다 조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직사광선이 바다에 내려와서 반사되는 빛까지 있기 때문에 역광이 더 심합니다. 일반 육지에서의 보다 역광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아예 시커멓게 보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바다새는 색깔로, 물새는 색깔로 좀 보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마도요랑 알라꼬리 마도요 너무 어려워요. 계속 보세요. 네.
계속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언젠가는 보일 겁니다. 왜 계속 보라고 했냐? 날개를 펼 때까지 뭐 기다려버리죠. 아니면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알고 싶으면은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알고 싶으면은. 근데 정말 자세히 보면은 언젠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자세히 보려고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자기 눈에는 언젠가는 날지 않아도 날개를 펴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영명이랑 국명도 후배들한테 항상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라고 말하거든요. 저 친구 꽃가도요인데요. 영어 이름이 루디 턴스톤이에요. 턴스톤. 돌을 돌립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갑자기 어떤 새가 돌을 뒤집었어요. 꽃가도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 100%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영명에 나와 있는 그 특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새들을 볼 때 사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독서 하실 때 도감도 한번 독서해 보세요.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영어 이름이랑 국명, 학명은 보지 마세요. 학명은 저도 어렵습니다. 뭐 라틴어 계열이고 뭐 학명에 담긴 뜻도 많이 있긴 한데 그거 보려면은 좀 더 심오하게 나중에 시간 진짜 많으시면 그거 공부하시고 대신에 국명이랑 영명은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정말 그 새의 특징들이 잘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영명, 국명을 이해해보자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리는 도요목, 뭐 갈매기나 도요들이나 물대새들이나 부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시사철 뭐 색깔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부리 모양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뭐 개인갈매기, 제갈매기, 뭐 한국제갈매기 뭐 이런 친구들도 부리 뭐 끝에 색깔이 뭐 달라요. 저 말기도 하기도 하는데 부리 모양 다 달라요. 갈매기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딱 부리만 보고도 딱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도요도 마찬가지고 오리도 아까 마찬가지고 부리가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리 보면은 머리에서 부리까지 떨어지는 그 라인들이 오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직선형인지 뭐 유선형인지 이런 것들도 도감도 봐보시고 도감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감도 봐보시고 실제로 나가서 저 부리가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꼭 봐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검은 머리 뭐 갈매기랑 붉은 부리 갈매기. 선생님 부리가 깜정색이에요. 검은 머리 갈매기 아닐까요? 뭐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는데 부리가 애초에 다릅니다. 얇고 길죠? 두껍습니다. 검은 머리 갈매기 두껍습니다. 부리가 아예 달라요.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저것들은 반드시 파악을 해두시고 혹시 나중에 종을 볼 때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종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도감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뭐 날대, 뭐 날개, 뭐 아랫면이 뭐 색깔이 다르고 어쩌고 어렵습니다. 뭐 날때까지 볼 수 없잖아요. 뭐 꼬리깃이 뭐 점이 어쩌고 저쩌고 까맣죠. 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리를 먼저 보십시오. 최근에는 이제 드론으로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아마 드론 모니터링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데 호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마도요나 알라꼬리 마도요가 있을 때 드론을 날리면은 가장 먼저 납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새들이 옆에 다른 새들이 날면은 같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괜히 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얘들도 옆에 큰 새들이 갑자기 깍깍깍깍 하면서 날면은 자기도 깜짝 놀라요. 뭐야 나도 날라야 돼? 일단 뜨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위협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고 날면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옆에 새들이 날았을 때 같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특징이 알라꼬리 마도요랑 마도요가 엄청 심합니다. 드론에 반응하는 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새들을 갯벌에서 조사를 할 때 알라꼬리 마도요랑 마도요가 있을 때 조사를 하면은 드론으로 조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해보고 있었는데 청다리 도요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m 정도까지 내렸을 때 안 날더라고요. 근데 드론으로 보면은 위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바닥이랑 색깔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청다리도를 옆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데요. 새들은 주 포식자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우리 맹금류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색깔을 되게 철저하게 숨기더라고요. 안 날긴 안 나는데 카운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 이게 또 반대로 개념으로 생각하면 물고기 색깔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색깔은 대체적으로 위쪽 색깔은 어두운 색, 아래쪽은 흰색이거든요. 물고기 모든 물고기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래서 접근하는 포식자가 봤을 때 위에 수면 색깔 하얀색이랑 비슷해서 헷갈리게 하기. 또 위에서 내려오는 포식자, 뭐 물수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수면이랑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기. 이 차이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색깔을 윗면과 아랫면 다르게 하는데 새들도 비슷하게 위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보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알락꼬리마도요 주로 어디 있을까요? 갯벌에 있죠. 위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아예 그냥 까맣게 보입니다. 갯벌처럼. 그래서 네, 드론 조사의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 근데 뭐 다양한 기능, 드론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뭐 서식지를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드론의 그 활용 범위 중에 그 적외선 촬영을 통해서 열을 감지를 해서 얼마나 군집이 모여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드론 무시하고 안 나는 친구들은 드론으로 조사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흑두루미. 흑두루미는 제가 5m 정도 위까지 올려봤는데 그냥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냥. 왜냐? 그깟 작은 거가 자기를 잡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네, 흑두루미는 대신에 뭐 독수리나 뭐 흰꼬리 수리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순천만에서 보면은 독수리는 뭐 사실 살아있는 생물을 잘 잡진 않지만 그래도 독수리가 반응하면 되게 반응을 하고, 왜냐면은 자기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큰 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나중에는 뭐 무시하기도 하던데, 근데 뭐 그런 정도를 다 고려를 해서 드론 조사를 할 때 감안을 해야 된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소형 GPS 발신기를 장착을 해서 새들의 이동 경로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 말씀드린 가락지 부착 조사는 약간 좀 원시적인 방법이죠. 정말 새에다가 달아야 되고 사람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산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잡을 때까지 어디서 달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형 GPS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원래 새들한테 GPS를 달 때, GPS뿐만 아니고 새들한테 어떤 기구를 달 때 자기 몸무게 5% 정도까지는 나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더라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연구자들은 한 3% 정도까지 달아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몸무게가 뭐 한 70kg다라고 했을 때 7, 5, 35, 3.5kg짜리 센 뭐 모래주머니를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미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3% 정도 미만으로 좀 추적기를 달아주려고 하는데, 되게 소형화가 많이 되어서 요즘에는 정말 가벼운 추적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단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뭐 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즘에는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들의 이동 경로를 좀 파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가락지 부착을 할 때, 아까 이건 좀 제가 독수리 둥지 가가지고 좀 추적기 달았을 때 사진을 찍은 건데, 독수리도 알을 하나만 낳아요. 네, 독수리도 둥지를 올라가면은 항상 한 마리만 있고, 저렇게 새끼인데요. 다 큰 것 같은데 새끼입니다. 새끼가 날기 직전에 저렇게 추적기를 달아주기도 하고, 큰 고니한테 발에 가락지 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하루 종일 물에 있습니다. 네, 물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못 찾겠죠.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은 목에다가 저렇게 가락지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 친구예요. 아까 그건 옆모습이었고 이건 뒷모습이고 아장아장 예쁘죠. 이렇게 다리에다가 가락지를 달아주기도 하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GPS 기기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랑 이런 워치들로도 자신의 조사 기록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사 경로를 워치를 통해서 입력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버튼 한 번만 눌렀을 때 내가 몇 번 지점, 그러니까 야장을 쓸 때
뭐 GPS에서 한번 딱 누르면 그 장소를 기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숫자 나와요. 뭐 13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야장에다가도 13 적으면은 좌표는 따로 안 적어도 되겠죠. 결국에는 그 좌표는 여기에 다 기록이 될 테니까 뭐 이런 휴대용 기기를 이용을 했어도 요즘에는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형 지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다나 하천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산 위에서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에서 조난당하는 이유도 가장 그 이유가 크거든요. 산에 있으면 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주변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 내가 어디 있는지 망망대해에서 한 배 타고 한 30분 나온 것 같은데 배가 멈췄어요. 해경에서 진짜 답답해합니다. 30분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 어떤 배를 타고 얼마나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태조사 기록을 할 때도 내가 어느 구간을 조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런 이동 루트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새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갯벌키퍼스 명호 소장님께서 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손쉽게 언제든 어디서든 핸드폰을 이용해서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장 대신해서 이렇게 모바일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것도 조사나 모니터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션 같은 것도 이용해서 소모임, 지역 내 소모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모니터링 할 때의 참고사항인데요. 뭐 전문가의 전문자료 생성,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자체가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미래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교육, 뭐 인식 개선 이런 것들로도 조류 모니터링이 다 이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들을 만나러 가는데 꼭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서식지는 이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새를 만나기 위해서는 새들이 있는 곳을 미리 사전에 다 알고 가야 됩니다. 사전 정보를 통해서 우리 보면은 그 뭐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면은 로드뷰, 구글어스에 다 나와 있어요. 로드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새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지점들, 새들이 잘 모이는 지점들, 그다음에 혹시나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위험한 지형들을 다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가서 좀 안전하게 방법들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요. 준비물, 도감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도감 어떻게든 도감을 들고 다니시고 쌍안경, 기록지 된다면은 필드 스코프 바다니까 멀리 제가 쌍안경으로 분명히 멀리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드 스코프, 그다음에 삼각대, 그다음에 시계 혹은 타이머 언제 물이 들어온다 이런 거 다 보고 다녀야 되니까 타이머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천천히 걸으면서 조용히 움직임을 관찰을 하고요. 경계를 한다. 새들이 봤을 때 분명 경계하는 게 보여요. 사람도 사람을 대응을 할 때 저 사람이 좀 경계하고 있고 나를 경계하구나 아니면 나를 좀 반기고 있구나 표정에서도 보이잖아요. 새들도 보입니다. 좀 행동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물대새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봐요. 이렇게 계속 하늘을 보면서 경계를 하면은 지금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한 발만 물러서 주세요. 또 아직도 경계한다. 또 한 발 물러서 주세요. 새들이 경계하지 않는 곳에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쌍안경 이용해서 새를 반드시 관찰하는데 쌍안경은 8배율, 10배율 정도 쌍안경을 이용해서 좀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니까 그 새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좀 안전하게 탐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새 소리, 간혹 새 소리 가지고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뿅뿅뿅 소리가 들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까까 울었어요. 깜빡인지 까친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그럴 때는 요즘에 핸드폰에도 녹음 어플들 잘 되어 있거든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촬영해서 정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촬영까지 같이 해서 그 소리를 들려주면은 좀 더 설명하기 좀 쉬울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뭐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이런 상황에서 내는 어떤 새의 소리예요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면은 질문하는 사람도 좋고
질문을 받는 사람도 좋고. 네, 그러니까 네, 새들의 소리는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지 말고 꼭 녹음 어플을 이용해서 좀 질문을 하고 물어보자. 네, 카카오톡에도 요즘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더보기 플러스 눌러서 녹음하기 눌러서 새 소리 나는 쪽으로 바라보고 녹음을 하고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